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1월 26일 월요일, 지금 시각은 오전 10시 41분입니다. 월요일인데 너는 뭐하고 있냐?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으실지도 몰라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말씀드렸던 대로 자, 월요일 오전에 차를 좀 수리를 하고 타이어도 좀 갈아야 되고 수리하고 오후에 이렇게 이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 수리 공장에서 오전 작업이 안 된다 그래서 오후에 전화를 주겠대요. 그래서 할 수 없다. 뭐 약속을 해놨으니 오후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할 일은 이제 공부, 책을 좀 읽자 싶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어제 이반 일리치의 죽음 오디오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 마저 읽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제 챕터 5까지 읽었는데 오늘 챕터 6, 6 시작하겠습니다. 자, 챕터 6. 이반 일리치는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줄곧 절망에 빠졌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이 생각에 익숙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도 없었다. 그는 클라우스 키에체베터의 논리학, 가로 열고 임마누엘 칸트의 가르침에 바탕을 둔 칸트의 원리에 따른 논리학 개론을 말함, 가로 닫고 에서 배운 3단 논법, 즉 카이사르는 인간이다. 인간은 죽어야 한다. 그러므로 카이사르도 죽어야 한다는 3단 논법도 카이사르한테 적용되었을 때는 옳지만 자신한테 적용되었을 때는 타당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졌다. 카이사르, 가로 열고 추상적 인간, 가로 닫고 카이사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타당했지만 그는 카이사르도 아니고 추상적 인간도 아닐 뿐더러 다른 모든 인간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별개의 존재였다. 그는 엄마와 아빠, 미티아와 블로디아, 장난감 마부와 보모, 카텐카, 그리고 유년 시절과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의 온갖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 이 모든 것들과 함께 있는 어린 바냐, 가로 열고 입안의 애칭, 가로 닫고 바냐였다. 바냐가 그토록 좋아했던 그 줄무늬 가죽공예의 냄새에 대해 카이사르가 뭘 안다는 것인가? 카이사르도 어머니 손에 그런 식으로 키스했을까? 카이사르의 귀에도 어머니의 실크 드레스가 그렇게 바스락거렸을까? 학교에서 급식으로 나온 파이가 상했을 때 카이사르도 그처럼 야단 법석을 떨었을까? 카이사르도 그런 식으로 사랑에 빠졌을까? 카이사르가 과연 그처럼 능숙하게 재판을 주재할 수 있을까? 카이사르는 정말 죽어야 했고 그가 죽은 건 당연했어. 하지만 내가 죽는 건 문제가 달라. 나만의 생각과 감정을 지닌 나, 어린 바냐, 이반 일리치가 죽는 것과 카이사르가 죽는 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야. 내가 죽어야 하다니. 그럴 리가 없어. 그건 너무나 가혹한 일이야. 이것이 그의 감정이었다. 내가 카이사르처럼 죽어야 한다면 그걸 미리 알아야 했어. 내면의 목소리가 나한테 말해주었을 거라고. 하지만 나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지. 나는 물론 친구들 모두 우리와 카이사르는 경우가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제 느닷없이 죽음이 닥쳐온 거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럴 수는 없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죽음은 여기에 바짝 다가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릇되고 부정확하고 소름 끼치는 이 생각을 몰아내고 적절하고 건강한 생각을 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 생각은 그에게 다가와 그와 대결이라도 하듯 앞을 막아서는 것 같았다. 아니, 생각만이 아니라 현실 자체도 다가와
그 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 그 생각을 몰아내려고 그는 다른 생각들을 차례로 떠올렸다. 다른 생각들 속에서 마음의 의지가 될 만한 것들을 찾고 싶었다. 그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몰아내준 적이 있는 생각의 흐름 속으로 되돌아가려고 애썼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에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차단하거나 은폐하거나 파괴해 주었던 생각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제 이반 일리치는 그런 생각의 흐름을 복구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바치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곤 했다. 다시 일을 시작하자. 결국 나는 일을 해서 먹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는 모든 근심을 떨쳐버리고 재판소에 가서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고 항상 그랬듯이 무관심하게 앉아서 쇠약해진 두 팔을 참나무 의자 팔걸이 위에 얹어놓고 골똘한 표정으로 방청객을 훑어보고 여느 때처럼 동료들에게 몸을 기울여 무슨 말인가 속삭이면서 서류를 끌어당기고 그러다가 문득 눈을 들고 꼿꼿이 앉아서 판에 박힌 말로 재판을 시작하곤 했다. 하지만 재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그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든 상관없이 옆구리 통증이 느닷없이 그를 물어뜯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반 일리치는 거기에 정신을 집중하여 그것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애를 쓰지만 아무리 그래도 소용이 없었다. 그것이 다가와 눈앞에 버티고 서서 그를 가만히 바라본다. 그러면 그는 공포로 멍해지고 눈에서는 빛이 사라진다. 그는 오직 그것만이 진실인가 하고 다시금 자문하기 시작한다. 그토록 훌륭하고 노련한 재판관인 그가 갈팡질팡하면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보고 동료와 부하들은 놀라움에 비탄에 빠지기도 한다. 그는 몸부림치면서 자존심을 되찾으려고 애쓴다. 그럭저럭 재판을 끝내고는 이제는 재판 업무도 자기를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서글프게 의식하면서 집으로 돌아온다. 전에는 일에 몰두하고 있으면 그가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을 은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나쁜 것은 그것의 형태였다. 그것은 그가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 그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가 그것을 바라보도록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속수무책으로 그것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그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구하기 위해 이반 일리치는 위안, 가로 열고 새로운 차단막, 가로 닫고 위안을 찾았다. 새로운 차단막을 찾아내면 한동안은 그것이 그를 구해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차단막은 곧 갈기갈기 찢기거나 투명해졌다. 마치 그것이 차단막을 뚫어버린 것처럼,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것을 베일로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요즘 들어 그는 자신이 직접 꾸민 객실, 가로 열고 그가 사다리에서 떨어진 바로 그 객실, 가로 닫고 객실에 자주 들어가 보곤 했다. 그때 창문 모서리에 부딪힌 것 때문에 병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객실을 위해 그는 목숨을 바친 셈이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객실에 들어간 그는 반들반들 윤나는 탁자 위에서 무언가에 긁힌 자국을 본다. 이 자국이 생긴 원인을 찾다가 앨범의 청동장식이 그 원흉인 것을 안다. 청동장식이 구부러져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토록 정성 들여 정리한 앨범을 집어들고 딸과 그의 친구들이 칠치지 못한 것에 화를 낸다. 앨범이 여기저기 찢어져 있고 사진 몇 장은 거꾸로 뒤집혀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앨범을 조심스럽게 정리하고 청동장식을 제자리로 구부려 놓는다. 그러고 나자 방 안에 있는 물건을 모두 방구석의 화분 근처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떠오른다. 하인을 부를 수도 있었지만 딸과 아내가 그를 도와주러 온다. 그들은 그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고 아내는 그에게 이의를 제기한다. 그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고 점점 화가 치민다. 하지만 그 정도는 괜찮았다. 그때만은 그것을 잊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가 무엇인가를 손수 옮기고 있을 때 아내가 말했다. 하인들한테 시키세요. 그러다가 또 다치겠어요. 그러자 문득 그것이 차단막을 뚫고 힐끔 얼굴을 내밀었다. 그는 그것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섬광처럼 순간적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그는 그것이 사라지기를 바랐지만 저도 모르게 옆구리로 마음이 쏠렸다. 그놈은 전처럼 저기에 앉아서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어. 그는 더 이상 그것을 잊고 있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것이 꽃들 뒤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인가? 그래, 나는 요새로 돌격하다가 목숨을 잃은 것처럼 저 커튼 때문에 소중한 목숨을 잃었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 너무나 가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야. 그게 사실일 리가 없어. 사실일 리가 없는데 사실이란 말이야. 그는 서재로 돌아가 긴 의자에 누워서 다시 그것과 단둘이 남았다. 그것과 얼굴을 맞대고 그것과 함께 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것을 바라보며 몸소리치는 것 말고는. 네, 여기까지가 6장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읽겠습니다. 7장.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말할 수 없다. 그것은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서서히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반 일리치가 발병한 지 석 달이 지나자 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그가 재판관 자리에서 곧 물러날 것인지 어떤지에만 쏠리게 되었다. 그의 아내와 딸, 아들, 친지들, 의사들, 하인들도 이것을 알아차렸지만 누구보다도 가장 민감하게 알아차린 사람은 바로 이반 일리치 자신이었다. 그가 언제쯤이면 세상을 떠나 그의 존재가 야기하는 불편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마침내 해방시켜주고 그 자신도 고통에서 해방될 것인지가 다른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사였다. 그는 점점 더 잠을 이룰 수 없게 되었다. 아편을 먹고 몰핀 주사를 맞았지만 이것도 그의 고통을 누그러뜨리지는 못했다. 몽롱한 상태에서 경험하는 우울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감각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에게 약간의 위안을 주기도 했지만 얼마 후에는 그것도 통증 자체만큼 또는 통증보다 훨씬 심한 고통을 주게 되었다. 의사들의 처방에 따라 특별한 음식이 마련되었지만 그는 갈수록 이런 음식을 싫어하고 진저리를 냈다. 배설을 위해서도 특별한 설비를 마련해야 했다. 배설할 때마다 이것이 그에게는 또 하나의 고통이었다. 불결하고 꿀사납고 냄새나는 것도 고통스러웠지만 다른 사람이 그의 배설 작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도 그를 적잖이 괴롭혔다. 하지만 가장 불쾌한 이 일 때문에 이반 일리치에게는 하나의 위안거리가 생겼다. 그가 배설할 때마다 거들어 주러 들어온 사람은 주방 담당 하인인 게라심이었는데 게라심은 꾸미 먹고 활기찬 시골 출신의 젊은이였다. 도시에 나와 좋은 음식을 먹어서 체격이 더욱 늠름해졌고 늘 쾌활하고 싹싹했다. 깨끗한 러시아 농부의 옷을 입은 그 젊은이가 남은 똥오줌을 치우는 역겨운 일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반 일리치는 처음에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한 번은 휴대용 변기에 앉아 볼일을 보고 일어났는데 너무 기운이 없어서 바지를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이반 일리치는 푹신한 안락 의자에 주저앉아 드러난 넓적다리를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쇠약해진 넓적다리 위로 근육이 뚜렷이 붉어져 나와 있었다. 그때 게라심이 심차고 경쾌한 걸음으로 들어왔다. 그의 무거운 장화에서는 기분 좋은 냄새가 풍겼다. 다른 냄새와 신선한 겨울 공기 냄새가 뒤섞인 냄새였다. 게라심은 깨끗한 삼배 앞치마를 두르고 사라사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려 튼튼하고 젊은 팔을 드러내놓고 있었다. 그는 병든 주인의 기분을 고려하여 주인에게는 눈도 돌리지 않고 얼굴에서 빛나는 삶의 기쁨을 애써 누르며 휴대용 변기로 다가갔다. 게라심. 이반 일리치가 심없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게라심은 흠칫 놀랐다. 자기가 무슨 실수를 저질렀나 보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게라심은 이제 막 솜털 같은 턱수염이 돋아나기 시작한 소년의 얼굴, 기운차고 친절한 순박한 얼굴을 재빨리 주인 쪽으로 돌렸다. 얘 나으리, 너한테는 몹시 불쾌한 일이겠지. 나를 용서해다오. 나는 너무 무력해서 스스로는 어떻게도 할 수가 없구나. 아닙니다요, 나리. 게라심은 눈을 빛내고 반짝이는 하얀 이를 드러냈다. 이건 조금도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요. 그저 나리의 병세가 걱정스러울 뿐입니다요. 게라심은 능숙하고 심센 손으로 익숙해진 일을 끝내고 경쾌한 걸음으로 방을 나갔다. 그리고 5분 뒤에 다시 경쾌한 걸음으로 돌아왔다. 이반 일리치는 여전히 안락 의자에 아까와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게라심이 깨끗이 씻은 휴대용 변기를 제자리에 돌려놓자 이반 일리치가 그를 불렀다. 이리 와서 나를 좀 도와다오. 게라심이 다가왔다. 나를 좀 일으켜줘. 힘이 없어서 일어나기도 어렵구나. 드미트리는 심부름을 보냈고... 점점점. 게라심은 다가와 힘센 두 팔로 능숙하면서도 부드럽게 주인을 감싸 안고 걸음걸이처럼 가볍게 들어올렸다. 그리고는 한 손으로 주인의 몸을 부축하고 또 한 손으로는 주인의 바지를 끌어올렸다. 그 일이 끝나자 주인을 다시 의자에 앉히려고 했지만 이반 일리치는 소파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게라심은 주인을 거의 들어올리다시피 하여 소파로 데려가서 그 위에 앉혔다. 힘들어하는 기색도 없었고 주인에게 압박감을 줄 만큼 꽉 누르지도 않았다. 고맙다. 너는 정말 모든 일을 조금도 힘들이지 않고 척척 잘하는구나. 게라심은 다시 미소를 짓고 방을 나가려고 돌아섰다. 하지만 이반 일리치는 게라심의 존재가 큰 위안이 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게라심을 보내고 싶지 않았다. 한 가지만 더 부탁하마. 저 의자를 이리 갖다 다오. 아니, 그것 말고 저 의자. 그래, 그걸 내 발밑에 놓아라. 발을 들어올리면 한결 편하거든. 게라심은 의자를 가져와 주인이 지정한 자리에 살며시 내려놓고 이반 일리치의 두 다리를 그 위에 올려놓았다. 게라심이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안 이반 일리치는 기분이 한결 좋아진 느낌이었다. 다리를 높이 올리니까 훨씬 좋구나. 저 쿠션을 다리 밑에 놓아다오. 게라심은 시키는 대로 했다. 주인의 다리를 들어 쿠션 위에 올려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게라심이 다리를 쳐들고 있는 동안 이반 일리치는 한결 기분이 좋아진 느낌이었다. 그러나 게라심이 다리를 내려놓자 기분이 훨씬 나빠진 느낌이 들었다. 게라심, 지금 바쁘냐? 아닙니다, 나리. 게라심은 도회지로 나온 뒤에 양반들한테 말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예의 바르게 대답했다. 아직 할 일이 남았느냐? 제가 해야 할 일 말씀입니까? 내일 쓸 장작을 패는 일 말고는 다 했습니다요. 그럼 내 다리를 높이 지켜들고 있어다오. 할 수 있겠느냐? 물론입죠, 나리. 게라심은 주인의 다리를 높이 지켜들었다.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이반 일리치는 생각했다. 그런데 장작은 어떻게 하지? 그건 걱정 마세요, 나리.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이반 일리치는 의자에 앉아 자기 다리를 붙잡고 있으라고 게라심에게 말한 다음 그를 상대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묘하게도 게라심이 다리를 지켜들고 있으면 통증이 사라지고 기분이 한결 좋아지는 것 같았다. 그때부터 이반 일리치는 이따금 게라심을 불러서 두 다리를 그의 어깨 위에 올려놓게 하고는 그를 상대로 이야기하기를 좋아했다. 게라심은 이반 일리치가 무슨 일을 시켜도 기꺼이 척척 해냈다. 그 성실하고 싹싹한 태도가 이반 일리치를 감동시켰다. 다른 사람의 건강과 힘과 활력은 그를 화나게 했지만 게라심의 힘과 활력은 그에게 굴욕감이 아니라 위안을 주었다. 이반 일리치를 가장 괴롭힌 것은 기만이었다. 무엇 때문인지 주위 사람들은 모두 그가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병이 났을 뿐이며
조용히 안정을 취하면서 치료를 받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짓말을 믿고 있었다. 하지만 이반 일리치는 어떤 치료법도 효과가 없으리라는 것, 이제 남은 것은 훨씬 지독한 고통과 죽음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도 알고 있고 이반 일리치도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좀처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끔찍한 상태에 대해 그를 속이려 들 뿐만 아니라 환자 자신에게까지 그 기만에 참여하기를 원하면서 그것을 강요하려 들었다. 이런 기만이 이반 일리치를 괴롭혔던 것이다. 이런 거짓말, 가로 열고 죽음을 앞둔 그에 관해 날조된 거짓말, 죽음이라는 무섭고도 엄숙한 행위를 사교적인 방문이나 커튼이나 만찬 때 먹는 철갑상어 수준으로 타락시키는 거짓말, 가로 닫고 이런 거짓말이 이반 일리치에게는 지독한 고통이었다. 참으로 우스운 일이지만 그들이 광대처럼 믹사를 부리며 그의 건강에 대해 뻔한 거짓말을 할 때면 그는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건 자네도 알고 나도 알아. 그러니까 최소한 거짓말을 하지 마. 하지만 그는 그럴 만한 기력을 갖고 있지 못했다. 주위 사람들이 그의 죽음이라는 엄숙하고 무서운 행위를 우발적이고 불쾌하고 예의에 어긋나는 사건, 가로 열고 마치 누군가가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객실에 들어온 것처럼, 가로 닫고 사건의 수준으로 끌어내린 것을 그는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원흉은 바로 그가 평생 동안 금과 옥조처럼 떠박 들어온 바로 그 예의범절이었다. 이반 일리치는 누구 하나 자기를 동정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무도 그의 처지를 이해하고 싶어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오직 게라심만이 그의 처지를 이해하고 동정했다. 그래서 이반 일리치는 게라심과 함께 있을 때만 마음이 편했다. 게라심이 다리를 받쳐주고 있을 때면, 가로 열고 때로는 밤새도록, 가로 닫고 이반 일리치는 위안을 느꼈다. 이반 일리치가 그만 가서 자라고 해도 게라심은 걱정하지 마세요, 나리. 잠은 나중에 충분히 잘 테니까요 하면서 거절했다. 또 어떤 때는 갑자기 나리께서 편찮으시지 않다면 별 문제지만 이렇게 많이 편찮으신데 이 정도 수고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친밀감이 담긴 어조로 말하기도 했다. 오직 게라심만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모든 점으로 미루어 보아 오직 게라심만이 진상을 이해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게라심은 진상을 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다만 수척해지고 쇠약해진 주인을 가엾게 여길 뿐이었다. 한 번은 이반 일리치가 그를 무턱대고 나가라고 했더니 그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다. 누구나 인간은 죽는 법입니다요. 그러니 이 정도 수고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게라심은 이 말을 통해 자기는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고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또 누군가가 자기한테 똑같이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일을 조금도 귀찮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다. 이런 거짓말은 제쳐놓고 이반 일리치를 가장 괴롭힌 것은 아무도 그가 원하는 만큼 그를 동정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어쩌면 사람들의 뻔한 거짓말 때문에 그것이 더욱 괴로웠는지도 모른다.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뒤에는 더더욱 동정을 받고 싶었다. 하지만 이런 심정을 고백하기는 부끄러웠다.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듯 누군가가 나를 도닥여주고 달래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다정한 애무와 위로를 갈망했다. 그는 자기가 중요한 관리이고 턱수염이 희끗희끗해진 중년 사내고 따라서 아픈 어린애처럼 취급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것을 갈망했다. 그런데 그를 대하는 게라심의 태도 속에는 그가 원하는 것과 비슷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래서 게라심의 태도는 그에게 위안을 주었다. 이반 일리치는 울고 싶었다. 다정한 애무를 받으며 엉엉 소리내어 울고 싶었다. 그런데 동료인 세베크가 찾아오면 이반 일리치는 흐느껴 울고 애무를 받는 대신 진지하고 엄격하고 심한 태도를 취하곤 했다. 그리고 오로지 습관의 힘으로 재판소 판결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그런 자신의 견해를 완강히 고집하곤 했다. 주위 사람들과 자신의 이런 허위가 그의 마지막 날들을 다른 무엇보다도 심하게 해쳤던 것이다. 여기까지가 챕터 7이었습니다. 챕터 8까지 읽고 좀 쉬어야겠네요. 아침이었다. 게라심이 나가고 하인인 벼트르가 들어와 촛불을 끄고 커튼을 걷고 조용히 방을 정돈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반 일리치는 아침이 온 것을 알았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금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아무 차이도 없었다. 모든 것이 똑같았다. 몸을 갈아먹는 듯한 통증,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고 잠시도 멎지 않는 그 고통, 가차없이 약해지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꽃,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는 무섭고 가증스러운 죽음, 유일한 현실인 죽음, 언제나 변함없는 허위, 거기에 무슨 날이 있고 주가 있고 시간이 있다는 말인가. 차 드시겠습니까, 날이? 이놈은 매사가 규칙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고 그래서 아침마다 주인이 차를 마시기를 원하고 있지. 이반 일리치는 이렇게 생각하며 하고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아니다. 소파로 옮겨드릴갑시오, 날이? 이 녀석은 방을 치우고 싶은데 내가 방해가 된다는 말이군. 나야말로 불결과 혼란 그 자체니까.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아니, 그냥 내버려둬. 하인은 계속 분주하게 방 안을 돌아다녔다. 이반 일리치가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표트르가 무엇이든 도와줄 준비를 하고 다가왔다. 왜 그러십니까, 나리? 내 시계. 표트르는 가까이에 놓여있는 회중시계를 집어서 주인에게 건네주었다. 8시 반이로군. 모두 일어났나? 아닙니다, 나리. 학교에 가신 바실리 이바노비치 도련님만 빼고는 다들 아직 주무십니다. 마님께서는 나리께서 찾으시면 깨워달라고 저한테 분부하셨습니다. 마님을 깨울갑쇼? 아니, 그럴 필요 없다. 이반 일리치는 차 좀 마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덧붙여 말했다. 그래, 차를 좀 가져와라. 표트르는 문께로 걸어갔지만 이반 일리치는 혼자 남기가 두려웠다. 어떻게 하면 표트르를 붙잡아둘 수 있을까? 아, 그래, 약이 있었지. 표트르, 저기 내 약을 좀 갖다 주게. 약을 먹는다고 나쁠 건 없잖아.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몰라. 이반 일리치는 약을 한 숟가락 따라 꿀꺽 삼켰다. 아니야, 약은 도움이 안 될 거야. 이건 모두 바보 같은 짓이야. 속임수라고. 그에게는 익숙한 매스꺼운 맛, 아무 희망도 없는 약의 맛을 느끼자마자 그는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 난 더 이상 약을 믿을 수가 없어. 하지만 이 통증은 무엇 때문일까? 왜 이렇게 아프지? 통증이 잠시만이라도 멎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신음을 토했다. 표트르가 그를 돌아보았다. 괜찮아. 가서 차 좀 가져와. 표트르는 방을 나갔다. 혼자 있게 되자 이반 일리치는 다시금 신음을 토했다. 그것은 통증보다는 오히려 고뇌 때문이었다. 언제나 똑같아. 끝없이 되풀이되는 낮과 밤. 앞으로도 영원히 똑같을 거야. 차라리 좀 더 빨리 와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무엇이 빨리 와주기를 바라는 거지? 죽음? 어둠? 아니야. 죽음만 아니라면 무엇이든 다 좋아. 표트르가 쟁반에 찻잔을 얹어서 돌아오자 이반 일리치는 잠시 당혹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가 누군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표트르는 주인의 표정에 당황했고
그가 당황해서 쩔쩔맨 덕분에 이반 일리치는 다시 정신을 차렸다. 차를 가져왔군. 좋아, 거기에 내려놓게. 그리고 나를 좀 도와줘. 세수를 하고 깨끗한 셔츠를 입고 싶으니까. 이반 일리치는 세수를 하기 시작했다. 쉬엄쉬엄 손을 씻은 다음 얼굴을 씻고 이를 닦고 머리를 빗고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고 특히 머리카락이 창백한 이마에 힘없이 달라붙어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덜컥 겁이 났다. 셔츠를 갈아입는 동안 자기 몸을 바라보면 더욱 겁이 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는 거울 쪽으로 눈길이 가지 않도록 애썼다. 마침내 준비가 끝났다. 그는 가운을 걸치고 담요로 몸을 감싼 다음 차를 마시려고 안락의자에 앉았다. 그는 잠시 상쾌한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차를 한 모금 마시자마자 또다시 그 고약한 입냄새와 통증이 되살아났다. 그는 간신히 차를 다 마신 다음 두 다리를 쭉 뻗고 드러누워 표트르를 내보냈다. 모든 것이 똑같았다. 희망의 불꽃이 번뜩였는가 싶으면 다음 순간에는 절망의 바다가 사납게 날뛴다. 그리고 변함없는 통증, 변함없는 절망. 언제나 마찬가지였다. 혼자 있을 때면 누군가를 부르고 싶은 강렬하고 비참한 욕망을 느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옆에 있으면 상황이 더욱 나빠지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또 몰피를 맞을까? 그러면 의식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텐데 무언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의사한테 말해야겠군.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1시간이 지나고 또 1시간이 그런 식으로 지나간다. 하지만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린다. 의사일까? 의사다. 의사가 들어온다. 포동포동 살찐 의사가 기운차게 건강하게 쾌활하게 들어온다. 얼굴에는 아니 당신은 무엇인가 놀란 모양이군요. 하지만 내가 당장 고쳐드리죠. 하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 떠올라 있다. 의사는 이 표정이 여기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 표정은 얼굴에 완전히 달라붙어 있어서 의사도 떼어낼 수가 없다. 아침부터 프로코트를 입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는 인간과 비슷하다. 의사는 그를 안심시키듯 힘차게 두 손을 문지른다. 아, 굉장히 춥군요. 끔찍한 추위예요. 잠깐 몸을 녹이도록 해주십시오. 의사는 몸이 녹을 때까지만 기다려주면 자기가 병을 완전히 고쳐줄 것처럼 말한다. 그런데 좀 어떻습니까? 이바닐리치가 생각하기에 의사는 그런데 요즘 사업은 어떻습니까? 하고 묻고 싶지만 아무리 무신경한 의사라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그 대신 이렇게 말을 바꾼 것 같다. 간밤에는 어땠습니까? 이반 일리치는 거짓말하는 게 정말 조금도 부끄럽지 않소 하는 표정으로 의사를 쳐다본다. 하지만 의사는 이 실문을 알아듣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이반 일리치는 이렇게 말한다. 언제나 그렇듯이 끔찍했다오. 통증은 한시도 나를 떠나지 않고 절대로 가라앉지 않아요. 무언가가 점점점. 당신 같은 환자들은 항상 그런 법입니다. 자, 이제 몸이 충분히 녹은 것 같군요. 이 정도면 유난히 까다로운 부인 가로 열고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 가로 닫고 께서도 내 체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흠잡진 않으시겠지요? 자, 그럼 이제 아침 인사를 해볼까요? 의사는 환자의 손을 잡는다. 이어서 의사는 지금까지의 쾌활한 태도를 버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환자를 진찰하기 시작한다. 환자의 맥박과 체온을 잰 다음 타진과 청진을 시작한다. 이반 일리치는 이 모든 것이 부질없는 짓이고 순전한 속임수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의사가 무릎을 꿇고 환자에게 몸을 구부려 환자의 가슴과 배에 귀를 대고 얼굴에 잠옷 의미심장한 표정을 띤 채
환자의 몸 위에서 다양한 체조 동작을 하면 이반 일리치는 전에 법정에서 변호사들의 장광설을 참고 들었듯이 의사가 하는 짓을 얌전히 감수한다. 그는 변호사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거짓말을 하는 이유까지도 잘 알고 있었지만 말없이 그것을 감수하곤 했다. 의사가 소파 위에 무릎을 꿇고 타진을 계속하고 있을 때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의 실크 드레스가 문간에서 바스락거린다. 의사 선생님이 오신 것을 알리지 않았다고 표트르를 나무라는 목소리가 들린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키스한 다음 자기는 벌써 오래전에 일어나 있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왔을 때 다른 사람인 줄 착각했기 때문에 그만 현관으로 마중을 나가지 못했을 뿐이라고 변명하기 시작한다. 이반 일리치는 아내를 쳐다본다. 아내의 몸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훑어보고 하얗고 포동포동하고 깨끗한 그의 손과 목,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머리카락, 생기 있게 반짝이는 눈에 반감을 품는다. 그는 진심으로 아내를 증오했다. 그리고 아내의 몸이 조금만 닿아도 증오 때문에 몸이 오싹해진다. 즉, 그 증오의 전율이 그를 고통스럽게 한다. 남편과 남편의 병환에 대한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전과 마찬가지이다. 의사가 포기할 수 없는 환자와 일정한 관계를 확립했듯이 그녀도 남편에 대해 한 가지 태도, 가로 열고 남편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며 병이 좀처럼 낫지 않는 것은 자업자득이며 자기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무라고 있다는 태도, 가로 닫고를 형성했고 이제는 그 태도를 바꾸지 못했다. 이 양반은 도통 내야의 말을 듣지 않고 약도 제 시간에 먹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양반은 다리를 높이 들어 올리고 누워 있답니다. 그런 자세가 몸에 좋지 않을 건 뻔한데도 말이에요. 그녀는 게라심이 남편의 다리를 어떻게 쳐들고 있는가를 설명했다. 의사는 경멸하듯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환자들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마련이지만 너그러이 봐줄 수밖에 없지요. 진찰이 끝나자 의사는 시계를 보았다. 그러자 플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는 이반 일리치에게 이렇게 통고했다. 물론 당신도 기뻐하겠지만 오늘 유명한 전문의를 불렀다. 그 전문의가 당신을 진찰하고 나면 미차엘 다닐로비치 선생, 가로 열고 평소의 단골 의사, 가로 닫고 선생과 협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 반대하지 마세요. 이건 저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니까요. 그녀는 이게 모두 다 남편을 위해 하는 일이지만 남편에게 거부권을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라는 느낌이 물씬 풍기도록 일부러 빈정거리듯 말했다. 이반 일리치는 이맛살을 찌푸린 채 잠자코 있었다. 허위의 그물에 완전히 둘러싸이고 그 속에 말려들어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내가 그에게 해주는 일은 모두 전적으로 그녀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 이것은 사실이었고 그녀도 남편한테 이건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그 말투는 정반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환자인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니까. 당신은 내 말을 정반대의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투였다. 11시 반에 이름난 전문의가 도착했다. 또다시 진찰이 시작되었다. 그 일이 끝나자 두 의사는 옆방에서 신장과 맹장에 대해 의미심장한 대화를 나누었고 한껏 거드름을 피우는 태도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았다. 이제 이반 일리치가 직면해 있는 진짜 문제는 오직 생사 문제뿐이었지만 그렇게 해서 또다시 신장과 맹장 문제가 제기되었다. 미차엘 다닐로비치와 전문의는 못되게 말썽을 피우고 있는 신장과 맹장을 공격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을 방법을 진지하게 논의했다.
이름난 전문 의는 심각하지만 절망적인 것은 아니라는 표정으로 이반 일리치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이반 일리치는 두려움과 희망으로 눈을 빛내면서 회복될 가망이 있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자 이름난 전문의는 반드시 회복될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대답했다. 이반 일리치가 희망에 찬 표정으로 의사를 지켜보는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웠는지 프라스코비아 표도르브나는 의사에게 왕진료를 주려고 방을 나가면서 흐느껴 울기까지 했다. 의사의 격려가 켜준 희망의 불꽃은 그러나 오래가지 않았다. 방도 그림도 커튼도 벽지도 약병도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몸을 괴롭히는 고통도 여전했다. 이반 일리치는 신음하기 시작했다. 그는 피하 주사를 맞고 망각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가 의식을 되찾은 것은 저물녘이었다. 하인들이 식사를 가져왔다. 그는 간신히 고깃국을 조금 삼켰다. 모든 게 전과 똑같았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식사가 끝난 뒤 저녁 7시께 플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가 이브닝 드레스 차림으로 들어왔다. 풍만한 젖가슴을 코르셋으로 밀어 올렸고 얼굴에는 분을 바른 흔적이 있었다. 오늘 밤에는 극장에 간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아침에 남편에게 상기시켜둔 바 있었다. 사라 베르나르 가로열고 프랑스의 여배우 가로 닫고 베르나르가 이 도시에 와서 공연하고 있었고 이반 일리치네 가족은 특별석을 예약해 두었다. 이반 일리치가 꼭 가서 보라고 우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그는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잔뜩 몸치장을 한 아내에게 울컥 화가 치밀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아이들 교육에 유익하고 미적 즐거움을 줄 테니까 특별석을 확보해서 가보라고 우긴 것은 바로 자신임을 생각해내고 성난 표정을 얼른 감췄다. 플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는 흡족한 표정으로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듯한 태도로 들어왔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서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가 판단하건대 그것은 남편의 상태를 알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질문을 위한 질문일 뿐이었다. 남편의 상태에 대해서는 알아야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그녀는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을 꺼냈다. 특별석을 예약해두지 않았다면 절대로 극장에 가지 않았겠지만 좌석은 이미 예약되어 있으며 헬렌과 리사뿐만 아니라 페트리시 초프 가로 열고 사위가 될 예신 판사 가로 닫고 초프도 가겠다고 하니 그렇다고 젊은 것들만 가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극장에 가는 것보다는 남편 곁에 있는 게 훨씬 좋지만 사정이 이러하니 어쩔 수 없다. 내가 엄동한 의사가 지시한 대로 따라야 한다. 아참, 페트로비치 가로 열고 페트리시초프의 이름 가로 닫고 가 이리로 와서 당신을 뵙고 싶다고 하더군요. 괜찮겠어요? 리사도 좋아. 딸애가 이브닝 드레스 차림으로 젊은 육체를 과시하면서 들어왔다. 이 싱싱한 육체는 그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지만 딸은 바로 그 육체를 자랑스럽게 과시하고 있었다. 딸은 튼튼하고 건강했다. 분명히 사랑에 빠져 있었고 질병과 고통과 죽음에는 짜증을 냈다. 그런 것들은 그녀의 행복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표도로 페트로비치도 야외복을 입고 들어왔다. 그의 머리는 카풀식 가로 열고 남자들의 머리 모양. 카풀은 프랑스의 유명한 가수 가로 닫고 카풀식으로 곱슬거렸고 길고 건장한 목에 꽉 끼는 뻣뻣한 칼날을 두르고 떡 벌어진 가슴은 하얀 셔츠로 감싸고 보기 좁은 검은 바지가 건장한 허벅지를 팽팽히 조이고 있었다. 한
한 손에는 꽉 끼는 하얀 장갑을 끼었고 실크 해트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 뒤를 따라 교복 차림에 장갑을 낀 고등학생 아들이 눈에 띄지 않게 살짝 들어왔다. 불쌍한 것. 아들의 눈 밑에는 기미가 생겨 있었고 이반 일리치는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아들은 언제나 그를 측은하게 여기는 것 같았다. 이제 아들은 몰라보게 쇠약해진 아버지의 모습에 깜짝 놀라 동정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 표정을 보는 것은 끔찍했다. 게라심 외에 그를 이해하고 동정해주는 사람은 오직 바샤뿐인 것 같다고 이반 일리치는 생각했다. 그들은 모두 자리에 앉았고 다시 그에게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다. 이어서 침묵이 흘렀다. 리사가 오페라 글라스에 대해 어머니에게 물었다. 누가 오페라 글라스를 받았고 그것을 어디다 두었는가를 놓고 어머니와 딸 사이에 잠시 입씨름이 벌어졌다. 이 입씨름이 분위기를 어색하고 불쾌하게 만들었다. 페드로비치가 이반 일리치에게 사라 베르나르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표도르 페트로비치가 이반 일리치는 처음에는 그 질문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잠시 후에 대답했다. 아니, 자네는 본 적이 있나? 예, 아드리엔 루쿠브레르 가로 열고 프랑스 극작가 외젠 스트리브와 에르네스트 에르네스트 루구베가 쓴 시극 가로 닫고에서 보았지요. 프라스코비아 표도르브나는 사라 베르나르가 특히 뛰어난 연기를 보인 몇몇 배역을 언급했다. 딸은 어머니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사라 베르나르의 우아하고 사실적인 연기에 대한 대화가 불꽃을 튀겼다. 늘 수없이 되풀이되고 판에 박은 듯이 늘 똑같은 그런 종류의 대화였다. 대화가 한창일 때 표토르 페드로비치가 이반 일리치를 실끔 보고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이반 일리치를 바라보고 조용해졌다. 이반 일리치는 번뜩이는 눈으로 정면을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다. 그들에게 화가 나 있는 게 분명했다. 이 자리를 어떻게든 수습해야 했지만 불가능한 노릇이었다. 어떻게 해서든 침묵을 깨뜨려야 했지만 한동안은 아무도 감히 침묵을 깨뜨리지 못했다.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상투적인 속임수가 갑자기 탄로나 진실이 모든 사람 앞에 폭로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용기를 내어 이 침묵을 깨뜨린 것은 리사였다. 하지만 그녀는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것을 감추려고 애쓴 나머지 오히려 그것을 무심결에 드러내고 말았다. 극장에 가려면 이제 출발해야 돼요. 그녀는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그 시계는 아버지가 선물로 준 것이었다. 그녀는 표도르 페트로비치에게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무언가를 이야기하듯 희미하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던졌다. 그러고는 드레스를 바스락거리며 일어섰다. 그들은 모두 일어나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그들이 나가자 이반 일리치는 기분이 한결 좋아진 것 같았다. 그들과 함께 허위도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증은 남았다. 모든 것을 똑같이 단조롭게 만들어버리는 똑같은 통증과 똑같은 두려움. 더 어려운 것도 없고 더 쉬운 것도 없다. 모든 게 더 나빠질 뿐이다. 다시 시간이 흘러갔다. 1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다. 모든 것은 여전히 똑같았다. 중단되지도 않고 끊임없이 흘러간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불가피한 종말은 점점 더 무섭고 고통스러워졌다. 여기까지가 챕터 8번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읽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이반 일리치의 죽음 다음 시간이 마지막 화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